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진 인물들과 잊혀진 순간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무대는 머나먼 이국 땅,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입니다. 그곳에서 제국주의의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겪었던 서름, 혹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겪었던 이국에서의 고된 삶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처럼 멀리 떨어진 시공간 속에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통해 서로 연결되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역사의 조각들을 발굴하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역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계속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탈영병 플레베크 그 동네를 떠난 이후 바르나보와 식민지 보병부대에 재입대한 6명의 동료들은 보너스를 두둑이 챙긴 참이었습니다. 하노이의 술집들을 전전하며 이미 마실 만큼 마셨지만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그들에게 취한 기색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구두 수성공 아픽의 가게 근처 모퉁이에 자리한 르콩트의 카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까지 마치자 비틀거리던 다리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만 머릿속만은 약간의 흥분으로 들떠 있었죠. 6명 중 하나, 아마 풀두였을 겁니다. 그가 커피를 마신 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의 마무리는 티카 부인의 집으로 가야지. 바르나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의 상상력이 자신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덧붙였죠. 오늘 같은 날은 말을 타고 가야지.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어. 곧 베트남인 마부가 말들을 끌고 왔습니다. 베트남 북부 통킹 지역의 조랑말로 다리는 가늘고 목은 다소 굵었으며 둥근 엉덩이를 가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유럽 소년의 눈처럼 뒤로 쓸어넘긴 갈기 아래에서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부들은 말의 속도에 맞춰 옆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짐승들이 어떤 속도로 달리든 그들은 숨가쁜 기색 하나 없이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가슴을 부풀린 채 보조를 마쳤습니다. 6명의 군인들은 두 손으로 고삐를 쥔 채 말들을 전속력으로 몰았습니다. 무거운 군화는 발뒤꿈치까지 등자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안장 위에서 몸을 굴리거나 엉덩이를 들썩이며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순진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부심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래,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데 풀두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바르나보, 내 말이 맞았어. 기마 행렬이 홍강 유역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유럽식 공장에 굴뚝이 솟아있고 그 옆으로 베트남 전통 가옥 한 채가 보였습니다. 길 쪽으로는 좁은 정면만 내보인 채 안으로 깊숙이 지어진 집이었지만 뚜렷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마치 우리 고향의 아이들이 벽에 그리는 익살스러우면서도 핵심만 담은 사람 얼굴 그림 같았죠. 네모난 채광창 2개가 눈, 그 아래 창문 하나가 코, 그리고 맨 아래 문은 턱없는 입처럼 보였습니다. 이쪽 채광창에서는 뾰족한 지붕을 받치는 들보 2개가 중국식으로 우스꽝스러운 하트 모양처럼 휘어져 끝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기마대의 말발굽 소리가 돌 위에서 울려 퍼지더니
어둠 속에서 8명의 기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마부들이 없었다면 두 무리는 그대로 충돌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인 마부들의 꽉 담은 입술에서 나온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에 마치 누군가 무릎을 톱으로 자른 듯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충격이 너무 거세 양쪽에서 몇몇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르나보도 말목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즉시 몸을 일으켜 맑은 눈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메네트노의 미군 수병들이군. 그가 말했습니다. 저놈들도 티칸의 집으로 가는 길이야. 잘됐군. 풀두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총검을 뽑아들었고 바르나보도 그를 따라 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부대의 동료들끼리 티카 부인의 집 같은 곳에 갈 때는 다른 나라, 다른 부대의 무리가 들어오게 둬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군들의 푸른 재킷과 베레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병들은 총검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처음부터 승리는 정해진 셈이었습니다. 바르나보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적진에서 한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권총을 들어라. 그 말은 프랑스어로 들려왔고 바르나보는 놀라움 속에서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플레베크. 너냐, 플레베크. 상대방도 동료들과 함께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풀두 역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어버리려 했던 자들 가운데서 클로아렉, 이브르 블랑, 라피주 같은 모두 사토르노 순양함의 동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 나야 플레베크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한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린 양키들 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 사토르노가 지긋지긋했으니까. 바르나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병력, 특히 우수한 포병 사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싼 탈영 보상금을 지불하며 이웃 나라 군인들을 닥치는 대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항구에 정박한 프랑스 순양함 옆에 미군 전함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풀두가 총검을 집어넣었고 바르나보도 그를 따랐습니다. 평화협정은 체결됐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티카의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들은 악취가 나는 현관 같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짧은 복도 끝이 막힌 막다른 골목 같은 구조였죠. 왼쪽 벽에는 철로 뒤덮인 작은 문이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플레베크 역시 이 집의 규칙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문을 걷어차며 외쳤습니다. 어이! 티카, 어두운 천장에서 작은 창문만 한 함정이 천천히 열리더니 마른 과자를 담는 데 쓰이는 양철 상자가 줄에 매달려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상자에 먼저 돈을 넣어 티카 부인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관례였습니다. 티카 부인은 이상한 구빈원에서 통상적인 세금을 징수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군인들과 수병들은 이 의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수건 귀퉁이를 풀거나 가죽 지갑을 뒤져 각자 크고 하얀 동전 2개씩을 꺼내 엘버트 비스킷 상자에 정중히 넣었습니다. 이제 100프랑스가 넘는 무게가 된 상자는 줄에 이끌려 함정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죽이려 했던 이 취객들은 순순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보물을 낚아채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들 모두는 자신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아주 먼 이국 땅에서의 생활은 사람을 야수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사로 만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2층에서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티카 부인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빗장을 풀고 볼트를 당기고 복잡한 자물쇠를 작동시키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철문이 경첩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군인들은 끈적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말을 타고 온 탓에 몸이 다소 굳어 있었고 또 앞으로 누릴 쾌락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군인 생활에서 너무나 드문 쾌락이었기에 이 끔찍한 장소조차 그들에게는 어딘가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슬펐고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질투심이 그들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양쪽 무리 모두 다른 쪽을 몰아내고 이곳의 주인이 되는 대신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플레베크는 더욱 침울했습니다. 그들 모두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속에 정해둔 욕망을 품고 왔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그가 이를 악물고 바르나보에게 말했습니다. 마오라고 불리는 애, 걔는 내 차지야. 알았어, 바르나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친구, 그들은 이제 거대한 초가집 같은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오두막과 사원의 돔을 합쳐놓은 듯한 구조였죠. 연기를 내뿜는 등불에서는 기름과 그을음 냄새가 났지만 시장에서 파는 향수 냄새와 진짜 꽃향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목련, 제스민, 일랑일랑 가지들이 구석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꽃이 있었습니다. 숲과 개간지에서 온 이 소녀들은 그들의 몸짓과 몸 자체가 애무와 같았고 사물 속에서 오직 애무로만 정의될 수 있는 것들과 영원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멜로디를 이루지 않는 음악, 머리와 목에 꽂은 조금 더 강한 톤의 꽃으로 생기를 되찾은 차분한 색의 직물, 꽃들의 사랑스러운 숨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아주 어린 12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티카 부인이 메콩강 상류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었죠. 낡은 금색 빛깔의 이 커다란 오두막 주위의 낮은 소파 진매트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들의 얼굴조차 창백한 금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서 검은 것이라곤 약간 뻣뻣한 머리카락과 야생동물의 눈뿐이었습니다. 연어색, 분홍색 또는 옅은 녹색의 두꺼운 모슬린 베일이 그들의 가슴까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플레베크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는 샴페인을 주문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녀인 마오의 잔으로 마셨습니다. 그가 너무 빨리 상대를 골랐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래, 플레베크, 정말이야? 바르나보가 물었습니다. 너 타령해서 사토르노를 떠난다고? 그래서 뭐? 플레베크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예라도 되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 조합주의자이자 혁명가야. 조국이든 뭐든 신경 안 써.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 갈 거야. 미국인들은 그에게 고용금을 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5달러짜리 금화 한 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나보의 동료들은 은근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플레베크, 바르나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결혼했잖아. 팽폴의 아내가 있지 않아? 팽폴이 아니라 플레베크가 말했습니다. 플루아야, 그가 바르나보의 말을 정정한 것은 단지 정확성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플루아의 낮은 화강암 집, 거대한 교회가 있는 넓은 광장, 그리고 돌 색깔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시냇물이 펼쳐졌습니다. 그 시냇물은 파도에 의해 층층이 쌓인 자갈들이 잠잠한 바다로 떨어지는 고독한 말발굽 모양의 해변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돈을 보내줄 거야. 플레베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애들도 부족한 건 없을 거야. 하지만 나도 부족한 건 싫어.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러니 뭐 어쨌다는 거야. 다시 말해봐. 여기서 나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다른 탈영병들도 비웃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는데 그들도 차례로 말했습니다. 풀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나 제대로 보내는 게 좋을걸. 저쪽 집은 식구가 늘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풀두? 플레베크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내 등 뒤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 텐데. 글쎄, 풀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우린 널 기다리지 않아. 계속 거기 있어도 돼. 내 아내가 다른 놈이랑 애를 또 낳았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나도 너처럼 플루아 출신이고 방금 거기서 휴가를 보내고 왔으니까. 내 집에 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이런 개자식, 플레베크가 소리쳤습니다. 마오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플레베크가 방금 빈 병을 풀두의 머리에 던졌고 병은 포탄처럼 오두막의 집더미에 목이 박혔습니다. 다른 7명의 탈영병들도 한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지려나 싶었죠. 하지만 플레베크는 이미 싸울 생각은 없었고 오직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싶어 하죠. 바르나보는 거의 부드럽게 그의 두 팔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그의 무릎을 끼워 눌렀습니다. 플레베크는 매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풀두. 너 거짓말한 거지. 응. 장난이지. 풀두는 여전히 취해 있었고 앙심을 품고 있었기에 바르나보의 눈빛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들고 침을 뱉었습니다. 맹세코 사실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플레베크는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처럼 머리와 목을 움직였습니다. 마오는 이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그의 무릎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플레베크? 바르나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넌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 저곳은 더 이상 내 조국이 아니라고. 방금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는 수병의 근육이 분노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몹시 아픈 사람처럼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플레베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곳이 내 조국이야. 내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아픈 걸 보니 이제야 알겠어. 그곳이 내 조국이라는 걸. 난 돌아가야 해. 알겠어. 난 돌아가야만 해.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 바르나보는 여전히 엎드려 있는 마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애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조언이자 부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플레베크를 껴안았습니다. 머리에 꽂았던 꽃이 수병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위로받을 수가 없다고. 불가능해. 내게 필요한 건 저기 멀리 있는 그 여자야. 그녀를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는 마치 자신 안에서 발견한 미스터리에 경악한 듯 엄숙하게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는 이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는 일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사람처럼 가슴을 더듬으며 어두운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플레베크? 바르나보가 물었습니다.
사토르노 함상으로 그는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군대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족쇄에 채워지고 군법 회의에 넘겨지겠지. 하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다른 7명의 탈영병들도 말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르나보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우린 그와 함께 간다. 그들 중 하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사토르노로. 그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그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플레베크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더 학식 있는 동료의 펜을 빌려 아내에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고 전하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또한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괴롭혔던 것은 그의 영혼을 바꿔놓은 그 큰 불행을 알게 된 날 이후로 주변의 것들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토르노 함상에서 그의 부재는 6일 미만이었기에 탈영병으로 보고되거나 군법 회의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족쇄와 징벌 노동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고난들은 그의 모호한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복수를 해야 한다는 확신, 그것이 계산의 일부라는 생각에 일종의 격렬한 쾌감을 느끼며 그것들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휴가를 떠나기까지 18개월 동안 군대의 질서는 계절과 별들의 질서와 같은 규칙성으로 그를 지배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고 끊임없이 명령을 받고 사람, 나무, 심지어 집 지붕까지 고향의 그것들과 너무나 다른 하늘 아래서 살면서 플레베크는 마치 넋이 나간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구 반대편에만 존재하는 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에게 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술은 그들에게 상상력을 주니까요. 그리고 플레베크는 자신의 상황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때때로 자신의 분노를 찾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취했기 때문이야. 그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 즉 느끼고 섬세하고 도덕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알코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함이 그를 브레스트로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해방된 첫 시간부터 엄청난 슬픔, 즉 마구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멍에 벗은 말의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술집의 여자들은 그가 기다리는 한 여자를 떠올리게만 할 뿐 그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일종의 거친 흥분 속에서 바라보았고 그들을 안고 싶은지 아니면 때리고 싶은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 징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걱정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압생트와 브랜디는 처음에는 이 징벌을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쾌락으로 여기게 했고 그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가 플루아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춥고 어둑한 방의 벤치에서 기다려야 했던 갱강에서 사악함이 그의 뇌리로 솟구쳤습니다. 술기운이 막 가라앉은 시간, 특히 어둠 속에서는 언제나 가슴 찢어지는 고뇌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물 속에서 알코올의 흥분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보지만 고통 속에서 복수하고픈 쓰라린 욕망 없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가장 끔찍한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됩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탓이며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불가능한 용서 후에는 스스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너무나 공허하고 역겨워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살이든 살인이든 밤에 슬프고 취했다가 깬 사람에게는 필연적이고 필요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플레베크는 온몸을 떨며 의지를 굳혔고 모든 사지가 얼어붙고 서약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에 너무나 반하는 일이었고 너무나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것, 즉 그의 핏줄이 아닌 아이, 그가 바다에서 고생하며 번 돈으로 부양하도록 허락된 아이. 그는 땅과 삶을 검게 물들이는 끔찍하고 비겁한 불의를 인식했고 그것은 신의 이름으로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기차가 그를 플루아에 내려준 것은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플레베크는 기계적으로 방수 외투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처럼 가방을 그 아래 잘 보호하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주먹으로 3번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분명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분주한 손이 불과 그릇 근처에서 소리를 냈고 아이의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야, 잔니 플레베크가 말했습니다. 열어.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톤에 그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밖에서 그렇게 울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전날부터 그는 오직 내면의 목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잔니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플레베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것을 말하거나 심지어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었기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와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남자를 보기 위해 그녀 뒤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큰아들 미셀, 어린 2딸 아망딘과 레아, 하지만 사생아인 줄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 높이에 설치된 나무 막대 때문에 테이블 앞 집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레베크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어깨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2 손을 모으고 이마는 매끄럽고 눈은 맑게 뜨고 입을 열어 말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당신이 왔군요. 우리 가장. 하지만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 껍질을 손가락으로 터뜨리듯 뺨뼈 위의 피부가 터져나갔습니다. 그는 너무 세게 쳤기 때문에 그녀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고 머리는 테이블 아래 줄로의 높은 의자 바로 옆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큰 비명을 질렀고 모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줄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녀는 죽은 척했을 것이고 게다가 고통과 충격으로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남편이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까? 그녀는 누구도 볼 수 없을 만큼 야생적이고 조용한 탄력으로 뛰어올라 순식간에 줄로를 집 의자에서 빼내고 플레베크 뒤로 돌아 아이를 길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미셀을 밖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작은 애 데리고 뛰어, 빨리 뛰어, 교회 뒤로, 어디든 좋아. 그 일이 끝나자 그녀는 분노한 짐승처럼 발톱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플레베크는 다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아내의 손가락이 그의 눈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는 거친 손으로 그것들을 잡아 비틀었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머리를 한 대 쳐서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때로는 어깨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너무 부드러워 그의 분노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놀랐고 손바닥을 펴서 세게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상처 때문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비명을 질렀고 그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2딸 아망딘과 레아는 겁에 질려 이제 조용했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성별이 형성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본성의 표시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위험을 피할 수 없을 때 쓸모없는 주먹을 내밀지만 여자아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언니가 동생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할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레베크는 그의 끔찍한 길에서 그들을 만났고 너무 세게 차서 그들의 몸 덩어리가 흩어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화강한 바닥에 엎드린 채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플레베크는 이 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해칠 생각은 없었고 게다가 자신이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때린 동안 평범한 플레베크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는 심각한 병을 앓은 후처럼 약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불평하고 울고 약초차를 달라고 할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자신이며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계속 되뇌었습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는 마치 삐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장엄한 분노 후에 그런 초라한 감정은 그를 혼란스럽게 모욕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 녀석은 어디 있어? 그는 사생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머리카락과 피 묻은 손가락에 얼굴을 파묻은 채 대답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장수인 풀두의 형제는 그가 일을 처리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집에서 나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레베크가 문지방에 나타나자 그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나선 풀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네로군, 플레베크.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나? 나르시스네 집에 가서 한잔해야지. 그들은 함께 여관을 운영하는 나르시스 클로알에게 집으로 갔습니다. 백포도주 한잔할까? 풀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플레베크는 자신을 삼킬 듯한 끔찍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침이 입안에서 굳어진 것 같았고 너무 써서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발로. 사과주를 많이 줘. 그는 마치 열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거에 애원하는 듯한 톤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풀두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사과주를 주문했고 플레베크는 사막에서 죽기 직전에 사람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풀두는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역 소식과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덧붙였습니다. 자네 아들 미셀은 봤나? 아니, 플레베크가 말했습니다. 거기 없었어. 그래도 그 녀석 참 괜찮은 녀석이야. 풀두가 회유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왔다네. 무슨 소리야, 돌아왔다니? 플레베크가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멍해 있었고 말들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뭐에서 돌아왔다는 거야? 자네는 모르는군. 풀두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렸었어. 죽을 뻔했다고. 의사가 마지막 방문 때 그랬다더군. 가난한 사람들이니 진료비를 내게 할 필요 없소. 가망이 없으니. 그래서 르 블랑 할멈이 그 애한테 비둘기를 얹었지. 알지? 플레베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심한 열병으로 죽어갈 때 살아있는 비둘기의 가슴을 갈라 아직 떨리는 생물을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법이 아니라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주술, 기적을 요구하는 피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네 아들 미셀이 돌아왔어. 우리는 그 애가 바보가 되거나 벙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 후유증 없이 돌아왔고 걸을 때 보니 너무 커서 알아보지도 못했어. 플레베크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들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불행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이 그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장남 미셀 플레베크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이 두렵고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자처럼 장남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뱃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팠다고, 그렇게나 아팠다고? 그래, 친구 풀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플레베크는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아팠다고? 그리고 비둘기를 얹었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확실해? 그는 너무 깊은 생각에 잠겨 풀두는 지루해졌습니다. 이제 10시가 넘었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야겠어. 플레베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수프를 끓여 놓았습니다. 반쯤 으깨진 개미가 여전히 짐을 나르고 임무를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예의에 따라 가장이 돌아와 식사하기를 기다렸고 미셀은 눈을 들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러자 플레베크는 그의 무게를 재려는 듯 그를 땅에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입을 맞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먹어야지. 우리 모두 먹어야 해. 그때 그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베어 무는 가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난로와 자신이 태어났던 바로 그 커다란 참나무 침대 사이에 숨어있던 줄로였습니다. 플레베크가 몸짓을 하자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주저하며 마치 우주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막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처럼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 명 줄어드는 것보다는 낫지. 그리고 잔니는 수프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등은 부러진 것 같았고 머리카락 밑까지 상처투성이인 머리는 온통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플레베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2장 빌리 훅의 밤. 바르나보는 플레베크의 모험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마 평생 몰랐을 겁니다. 사실 그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오랜 군인들 사이에는 감정적인 복잡함에 대한 무관심, 일종의 무감각, 경멸이 존재합니다. 이는 예기치 않게 그들을 수도원의 수사들과 비슷하게 만들지만 특히 나쁜 면에서 그렇습니다. 수사들의 순결한 무지는 그들을 잔인한 음담패설로부터 지켜주지만 바르나보는 항상 그것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소유해봤기 때문에 여자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그가 하는 말은 온통 터무니없는 소리였기에 저는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랑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남자가 조만간 위기를 겪는다고들 합니다. 저는 바르나보가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그에게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추한 미덕이었죠.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한 남자의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여자는 다른 여자와 다를 바 없다고 완벽하게 확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관점에서 플레베크의 행동을 보았고 티카 부인의 집에서의 그 밤을 회상할 때마다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재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끔찍하고 저속한 경험은 이 원칙을 어기면 반드시 험한 일이 생긴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지.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던 친구인데 이름은 빌리 훅, 영국인 상선 감독관이었어. 통킹으로 가려고 홍해를 처음 건널 때 배에서 만났지. 글쎄, 그 친구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여자를 골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불행이 닥쳤지. 다른 녀석은 세상에 여자가 단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그를 교수형에 처했어. 그 일은 포트사이드, 콕슨 부인의 술집에서 일어났지. 술집이라고는 하지만 점잖은 표현이야. 포트사이드 알아? 정말 더러운 도시지, 안 그래?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충격적인 공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바르나보가 충격을 받다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영국인들이 그 도시를 도덕화했기 때문에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그 밑바닥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도덕화하는 것은 마치 몸을 옷으로 가리듯 그 악덕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옷으로 덮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욕망도, 결점도, 근육의 움직임도, 흐르는 땀도, 그를 몰아붙이는 분노도, 그를 쓰러뜨리는 약점도 말입니다. 하지만 15년 전 포트사이드는 영원한 빛 아래 야외에 펼쳐진 지옥이었습니다. 거리, 상점, 카페, 술집, 도박장, 그리고 다른 거처들, 즉 신앙의 시대의 사탄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그곳들에서는 전기램프의 불빛이 결코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시간 새로운 배들이 수에즈 우나이 지중해 입구 앞에 도착하고 그들은 오직 석탄으로 배를 채우고 떠날 만큼만 머물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붐비는 이 부두에서 시간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게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석탄 운반 노동자들은 머리에 검은 바구니를 이고 달리고 선원, 이민자, 군인, 공무원 등 해가 뜨는 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곳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곧게 뻗은거리 시멘트 보도로 달려나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직 혹은 이미 거의 유럽이야.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들은 품질이 형편없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두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15년 전을 기억합니다. 모든 룰렛이 조작되고 모든 딜러가 훔치는 도박장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 흑인에게 양쪽 팔 밑으로 부축을 받으며 계속 술을 마시던 취한 선원들. 긴 흰색 캘리코 천의 검은 글씨로 아흐메드 벤 아흐메드. 음란한 사진과 기념물이라고 쓰인 호기심 상점들.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왈라키아, 독일, 흑인, 소말리 여자들. 심지어 검은 옷을 입고 베일을 쓴 외로운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어두운 구석, 레셉스 씨의 동상이 있는 광장 근처에서만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원협회의 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에게 사치의 환상을 주었고 이미 취한 그들은 그녀와 함께 신비에 더욱 취했습니다. 도시의 맨 끝, 모래밭에서 개간한 정원 한가운데에 콕슨 부인의 술집이 있어 바르나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 부자들만 가는 미국 여자들의 집 말이야. 빌리 훅과 내가 갔던 곳이 바로 거기였지. 그 뒤로 빌리 훅을 다시는 못 봤지만 그는 아마 아직 살아있을 거야. 술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 끔찍하게 마셔댔지만 항상 차분하고 명료하고 정신이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 단지 살쾡이 같은 동공만 약간 커졌을 뿐이야. 어떤 행동을 할 때 죄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저주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영국인들 말고는 거의 없어. 빌리 훅, 그는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이 저주받았다고 믿었어. 개신교도에다 영국인이었기 때문이지. 그 종교와 민족은 고백과 회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거든. 은총이 저절로 내려와 작용해야만 해. 그런데 빌리 훅은 스스로가 은총을 넘어섰고 잊혀졌고 길을 잃었다고 믿었어.
그것이 그에게 나쁜 행동에 대한 비범한 확고함을 주었지. 게다가 그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아주 즐거웠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뿐이야. 그는 항상 차가웠어. 경기를 이기고 싶어하는 축구 주장처럼. 우리가 위스키 소다를 마시고 있을 때 알바니아인 선원 한 명이 술집으로 들어왔어. 작고 마른 남자였는데 눈이 미친 사람 같았지. 그는 콕슨 부인에게 탄산 레모네이드 한 병을 주문하고는 물었어. 클레리 양은요? 그녀는 여기 없어. 얘야, 여기 없어. 노부인이 말했지. 하지만 다른 아가씨들은 있단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는 직접 바에서 시폰병과 잔을 들고 방 뒤편의 작은 테이블에 가서 앉았지. 그리고 그게 빌리 훅의 기억을 되살렸어.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 나도 위로 올라가서 그녀와 합류해야겠군. 그 집에는 아주 이상한 규칙이 있었어. 영국 시골에서는 꽤 흔한 규칙인 것 같지만 침실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었지. 콕슨 부인은 그 점을 엄격하게 지켰어. 빌리 훅은 콕슨 부인에게 말했지. 오늘 밤 클레리는 내 차지야.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층 어딘가로 데려갔어. 하지만 30분마다 그는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다른 위스키 소다를 마셨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바에 서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여자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았지. 심지어 술 한 잔 권하지도 않았어. 빌리 훅은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남자였어. 그가 클레리에게 합류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별로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어. 기다리는 건 그녀의 몫이었고 콕슨 부인은 그가 좋은 고객이라는 것을 알았지. 그녀는 재촉하지 않았어. 알바니아인 선원은 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탄산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었어. 빌리 훅의 마지막 말 이후 그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그리고 그가 방을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어. 게다가 봤다고 한들 뭐. 그는 돈을 냈고 떠났어. 뭐가 이상해. 신발을 벗었다는 건 좀 더 이상하긴 했지. 하지만 포트사이드에서 밤을 새우면서 사람들의 모든 기벽에 신경 써야 한다면 갑자기 비명이 들렸어. 길고 끔찍한 비명이었지. 인간의 숨보다 더 길고 미안하지만 다른 비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치 높은 협곡을 건너는 기관차가 증기를 내뿜는 긴 포효 같았어. 그리고 기관차가 터널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봐. 소음은 저절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억제되는 거야. 바로 그거였어. 공포가 사람을 깨운다고들 하지만 거짓말이야. 심장이 너무 세게 쥐어짜여 쓰러지거나 더 심한 상태가 되는 주정뱅이들도 있어. 거기 있던 사람들 중 2명은 떠났어. 숨가쁜 소리들이 들렸지. 다른 사람들은 빌리 훅을 선두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그리고 그들은 무도회 복장을 한 아름다운 붉은 머리의 미국 여자들과 뒤섞였지. 그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2층에서도 수많은 발소리가 들렸어. 복도를 달리는 맨발 소리, 남자 발소리, 여자 발소리. 내 방에서 난 소리야. 빌리 훅이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짧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어디서든 자기 집처럼 구는 습관 때문에 클레리의 방 대신 내 방이라고 말했지. 그래, 클레리의 방이었고 그녀는 너무 늦게 소리쳤어. 나는 아직도 그 방을 볼 수 있어. 흰색으로 칠해진 벽에 너무 요란하게 걸린 컬러 판화들, 다이아몬드 패턴의 흑백 대리석 바다, 뒤집힌 구리 침대, 그리고 초록색 리폴린으로 칠해진 등나무 안락의자. 클레리는 그녀가 기다리던 그 안락의자를 떠날 시간조차 없었어. 단 한 번의 칼질에 그녀의 경동맥이 끊어졌지.
그녀는 검은 실크 슈미즈만 입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아주 하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 목에는 수단금 세공 목걸이가 피 속에서 반짝였지. 누군가 알바니아인 선원의 이상한 눈과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소리쳤어. 모두가 말했지. 그놈이야. 그는 내려올 시간이 없었어. 집 안에 있어 침대가 뒤집혔어. 옷장이 걷어차여 열렸지.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찢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테라스에도 아무것도 없었지. 완전히 비어있고 달빛에 하얗게 바랜 시멘트 바닥뿐이었어. 하지만 난간을 보다가 빌리 훅은 꽉 쥔 두 손을 보았어. 그는 몸을 굽혔지. 알바니아인 선원이 거기 있었어. 심연에 매달려 있었지. 빌리 훅이 그의 재킷깃을 잡고 끌어올렸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손을 난간에서 떼어냈고 살인자가 나타났어. 그의 이가 딱딱 부딪혔지. 그의 뺨은 갑자기 아주 마르고 늙어버린 사람처럼 턱뼈 속으로 움푹 패여 있었어. 그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얇고 아주 긴 코와 두 개의 창백한 구멍뿐이었어. 달빛 속에서 겁에 질린 그의 눈빛.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을 것이고 나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포트사이드 경찰 2명이 도착했어. 유럽 군인 복장을 한 2명의 갈색 피부 이집트인들이었지. 그들은 백인을 체포하게 되어 자랑스러워했어. 그들이 그 남자에게 손을 댔지. 내 짓이냐? 빌리 훅이 영어로 그에게 말했어. 내가 그랬어? 영어는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고 그것이 말에 정중함을 부여하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 그래, 나였어. 그런데 왜 그녀 대신 널 죽이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그는 이해하는 것 같았어. 그는 그가 사랑했던 클레리를 찾아왔고 그녀가 즉시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미 분노했었지. 하지만 그가 그녀를 빼앗아가는 남자를 그의 형체와 그의 뼈와 그의 살을 보았을 때 그는 그 행위를 더 생생하게 상상했던 거야.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죽인 것은 바로 그녀였어. 아마도 생각했겠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그를 휩쓸었던 거야. 빌리 훅이 다소 느린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 왜 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녀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다고.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하게 덧붙였어. 미안하네, 선생. 정말로 미안하네. 두 경찰이 그 남자를 데리고 갔어. 빌리 훅은 이 사이로 휘파람을 불더니 콕슨 부인에게 말했지. 다른 아가씨들은 어디 있어? 바르나보는 진지하게 설명했어. 그가 그렇게 말한 건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고 쾌락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봐, 특히 한 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빌리 훅이 알았더라면. 하지만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지. 제5장. 출발 나의 자유로운 아시아에서의 삶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방 깊숙한 곳에서 저는 안남을 가로질러 투란에서 배를 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원주민 수백 명이 세금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게 만든 삶을 계속 사느니 차라리 빈손으로 무기 없이 학살당하기를 선택했던 시기였습니다. 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행정당국은 모든 호송대의 군대를 동행시켰습니다. 바르나보는 이런 정치적 사건에는 무관심했지만 해안까지 저를 동행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예를 방문하는 김에 안남 황제들의 무덤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지상의 엘리시움 들판, 도시만큼이나 광대한 지하롱, 민망, TNG,
뜨득 황제의 무덤들은 모두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식을 잘하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특별히 지정된 고독하고 축복받은 장소에 2개의 큰 소나무 숲이 건물 양 날개에 심어졌습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는 고귀하고 그 가지는 영원한 떨림으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기둥들로 이루어진 2숲 사이에는 야생 언덕을 배경으로 장례 궁전들이 솟아있습니다. 특히 민망 황제의 무덤이 이 종교적이고 웅장한 계획을 엄격하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계단이 있는 테라스를 지나 청동 아치를 통과하면 붉은 오칠 지붕으로 덮인 3개의 현관에 도달합니다. 중앙 현관은 군주를 위해 예약되어 있으며 창백한 금빛 속에서 5 발톱용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왕의 집, 그의 인간적인 집, 그의 그림자가 실어오는 곳입니다. 이 거처 다음에는 넓은 포장된 뜰이 있고 양쪽에는 화강암 속에 서서 얼어붙은 말, 전쟁 코끼리, 그리고 제국의 주인에게 영원히 봉사하는 코맛에 매우 현명한 늙은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과 다산의 상징인 검은 나무들 사이에서 솟아오른 기둥으로 둘러싸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영광스러운 글자가 새겨진 짙은 대리석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곳이 왕자의 방이며 이 비석은 왕의 통치 행위를 상징합니다. 마침내 더 멀리 둥근 연못과 새로운 청동아치, 새로운 테라스를 지나면 하나의 문만 뚫린 완전히 벌거벗은 끔찍하고 고든 벽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문은 철로 덮여 있고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은둔지를 지배하는 언덕에 오르면 그 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작은 예배당 2개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령이 첫 결혼의 신부 옆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관 자체는 그곳에 없습니다. 모독을 피하기 위해 이 거대한 무덤들에서 멀리 떨어진 비밀을 전수받은 사제 1명만이 아는 신비로운 장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강을 돌리고 산을 깎고 지방을 벼랑으로 만들어야만 이 작고 쓸모없고 더러운 것, 이 몇 개의 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나보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분노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 죽은 자가 강력한 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10억 명의 황인종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는 신석기 시대의 인간에게 접목되었습니다. 아이와 야만인에게 그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현상의 최종적인 소멸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짐승에게조차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한때 저는 욕망의 울음소리로 제 정원을 가득 채웠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틀낮 이틀 밤 동안 그 암컷은 죽은 수컷을 지켜보며 수줍은 발과 사랑스러운 몸으로 끊임없이 그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시인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말하고, 걷고, 사랑하고, 열정과 미덕과 악덕, 선과 악의 힘을 가졌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 대해 가진 관념을 깨뜨릴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가 살고, 걷고, 행동한다고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의 물질적인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를 알았던 마지막 때의 살아있는 모습과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병든 자, 늙은이,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짜증나고 화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의 아버지 같고 왕다운 관대함이 소중한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뼈 없는 유령, 반은 죽고 반은 병들고 반은 살아있는 이 유령은 존경스러운 태도, 친절한 말, 그가 소유했던 물건들을 사랑하지만 또한 휴식, 침묵, 파도 없는 물, 나무와 바람이 가득한 신선한 풍경, 즉 자랑스러운 주인이지만 평화를 갈망하고 소음에 지쳐 죽었을 때와 같은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남의 왕이 죽으면 그를 위해 도시를 짓고 집을 짓고 그의 아내들이 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모교경 정자를 짓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내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채로 그곳으로 옮겨집니다. 이 죽은 도시에, 이 호화롭고 조용하고 끔찍한 도시에 민망 황제의 아내들, 그가 죽었을 때 가장 어렸던, 아직 죽지 않고 늙어갈 시간이 있었던 그 아내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침대 옆에서 남편의 유령을 기다리는 일종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옷, 그가 빌랑을 꺼내 더는 항아리를 돌보고 그리고 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그의 영원히 비어있는 요강을 비우는 신용을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불멸의 사랑에 겸손하고 숭고한 하인들. 그 사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비참한 보상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르나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거 좋아. 아주 좋아. 그래야만 해. 뭐가 좋다는 거야, 바르나보? 그 여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거. 여자들이 그런 나라들은 오래가 사라질 건 우리야.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오래가기 위해 무엇이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들이 복수할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돼. 가자. 사흘 후 아직 공사 중인 철도가 통행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호송대는 구름 고개를 넘어 투란으로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산들은 마치 녹색과 분홍색의 중국 비단 하늘에 점점이 구름이 박힌 것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래 언덕은 창백한 빛을 띠고 투란의 바다는 비범한 잉크색을 띠어 이 평평한 무리 지평선 위로 경사처럼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마른 강바닥을 건너고 오르고 내립니다. 끝없는 구비길, 화강암으로 뒤덮인 비탈길을 따라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만에 같은 후미를 떠나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땅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빙빙 돕니다. 구름은 길게 늘어져 바위와 거대해진 나무에 달라붙고 응축되어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고개에 도착하면 발밑에서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바다, 즉 안남에 길들여지지 않은 바다입니다. 너무나 사나워서 높이에도 불구하고 절벽과 싸우고 포효와 함께 파괴 현장을 넓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나무들, 어둡고 매끄럽고 고든 나무들, 또는 털이 많은 반얀나무들, 뒤틀리고 사방으로 공중뿌리를 내뻗고 결코 완공되지 않는 집의 기둥처럼 다른 가지 주위를 포도덩굴처럼 감싸는 가지들, 그리고 다른 마른 강바닥, 다른 석호, 사람들이 가라앉는 다른 모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요 도로, 옛날 만다린들의 길, 지금은 공무원들의 길입니다. 주변의 모든 인구는 수세기 동안 짐승의 역할에 예속되어 가마의 트렁크, 상자, 고관, 황인 또는 백인을 끌고 다닙니다. 필요는 증가했고 부역은 더욱 가혹해졌으며 유럽 여행객들은 더 많아지고 더 천박해지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저는 권총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짐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일들에 제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을 보는 것에 고통받았습니다. 바르나보,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프랑스로 돌아갈 거야. 프랑스라, 그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그는 발을 끄는 짐꾼의 뺨을 때렸습니다. 백인들만 있는 나라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접받지 못해. 그리고 저는 그가 더 이상 프랑스의 여자도 남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소박한 삶을 경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